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제 5주차 인간과 생명 제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지난 시간에 여러분 책 82페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뇌사를 인간의 죽음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인정할 수 없을까. 뇌가 죽었다. 그런데 뇌가 죽었을 경우에도 뇌 전체가 죽는, 뇌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순간이 있고 대뇌의 기능만 상실되고 이 간뇌는 살아있는 경우도 있죠. 뇌간은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뇌사는 심장사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대뇌만 기능이 정지됐을 경우에는 식물인간으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뇌사를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면 이식기술의 진보에 따라 뇌이식이 가능해졌다. 장기이식과 뇌이식은 구분되어야 된다. 뇌의식을 허용할 경우에는 이제 그 인간의 사고 작용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억, 나의 정체성, 자의식,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전이됐을 경우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체 장기이식과 생체 부분 간이식, 부분 간이식. 자, 장기이식과 생체의 어떤 부분을 이식하는 거, 그것은 반드시 이식을 하는 사람, 공여자와의 결단, 자유로운 결단이 전제되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문제 잘 이제 공부해 봤고, 오늘은 제5장 과학적 의학의 논리와 윤리. 과학적 의학. 옛날에는 의학이라는 것이 이 과학 분야와 크게 연관되지 않았어요. 그 의사의 인술에 많이 의존하게 됐고, 과학적인 처방보다는 이 자연적인 처방이 많이 사용됐죠. 그래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그냥 의학이 아니라 생명의학, 아니면 생명의료과학, 뭐 이런 식으로 개념들이 이제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과학 분야와 의학 분야와 약학 분야가 나눠져 있었어요. 독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 의학, 약학, 완전히 통합이 됩니다. 합병이 되는 거죠. 융합되는 거예요. 생명과학과 의학과 약학이 통합되는 생명, 의료, 약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학 안에는 이제 윤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윤리라는 게 이미 존재하는 것과 이미 존재하는 것, 이미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달라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간과 인간, 이 삶의 다양한 변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책임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이게 윤리예요.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책임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이게 윤리인데,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존의 윤리의 범위 밖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존재 이전이에요. 생명의 탄생, 존재의 탄생과 존재의 마감. 그 윤리라고 하는 건 이미 태어난 인간, 태어난 존재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겁니다. 어떻게 그 관계 속에서 책임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윤리인데, 지금은 존재하기 전을 다루는 생명과학이 생긴 거예요.
존재를 마감하는 거. 생명의 탄생 과정과 생명의 마감 과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윤리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윤리의 분야가 지금까지 연구하는 결과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윤리죠. 자, 그럼 생명윤리가 왜 필요한가?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들고 싶어요.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과학의 동기는 두 가지예요. 내가 저것을 하고 싶다. 저것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저것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싶으냐. 둘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과학은 성립되지 않는데 그 둘이 충족되면 과학은 완성돼요. 그런데 윤리는 그 다음 단계를 다루는 거예요. 해도 되는가? 허용의 문제. 해도 되는가? 아니면 하면 안 되는가? 이것이 윤리예요. 윤리는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나? 윤리는 책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뭐든지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는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도 되는 건 아니야. 자, 여러분, 이 시간 휴강하고 싶죠? 그리고 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휴강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휴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무엇을 세상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아요. 내가 약속을 어기고 싶어요.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내가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어기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윤리예요. 약속을 어기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윤리는 이 생명과학과 의학이 가능성에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해서 그것을 추진할 때 그것을 견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생명윤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윤리는 하고 싶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그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요. 자유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프리덤, 프롬이 있고 프리덤 포가 있어요. 이거는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프리덤 프롬. 근데 이 포는 책임적 자유예요. 책임적 자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안에는 이 책임적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이거는 소극적이고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하고 싶다 그러면 난 어디서 벗어나고 싶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늘 구속되어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구속을 안 당했으니 벗어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것인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료윤리에서 강조하는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극적, 수동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능동적 자유, 책임적 자유예요. 의사가 환자를 향해서 내가 환자를 성실하게 진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진료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이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사의 덕목에 기초해서 나는 환자를 위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환자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자유를 행사하는 거죠. 요즘에 보면 병원에서도 저도 이제 그 주위에서 그런 소식들 듣는데 의사가 볼 때 저기 가망이 없어요. 어차피 돌아가실 거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영양 공급을 하고 그 산소 호흡기를 잘 조절해서 이 생명을 연장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일주일도 못 갈 거야. 그래서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환자에게 음식도 주지도 않고 영양제도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환자는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환자 그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의사가 환자를 해치지 않았다.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의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내가 그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그것은 자유한 게 아니에요. 의사의 덕목이 아니에요. 의사는 해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드시 그 환자의 생명을 보존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에 그런 법이 있어요.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저도 어저께 이 온라인상으로 긴급 복지 지원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긴급 복지 지원. 주위에 너무 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것에 시달려서 막 자살한다든지 아니면 고독사, 죽었는데 주위에서 그걸 발견하지도 못해서 이미 혼자서 거기서 이미 다시 시신이 부패돼 있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사회적 타살이에요. 사회가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빚 얼마만큼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고 그 마지막 그 계속 쌓여지는 그 고지서 쌓아놓고 돈 얼마 내겨놓고 더 이상 이건 낼 수 없다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반드시 공무원들은 저도 교육을 받았지만 긴급복지 지원 주위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그걸 방관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에요. 자, 여기 뭐 기독교인들도 있고 이제 비종교 학생들도 있고 뭐 불교 신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뭐냐면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강도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관심하게 지나가면 과거에는 그것을 범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폭력을이나 위압을 강하지 않고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범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처벌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건 입법화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극적, 능동적, 책임적 자유예요. 이 생명의료 분야, 생명과학에서는 소극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때 의사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과학의 생명윤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사회법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지금 그 사회법에 이제 생명윤리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내가 그냥 지나치면. 그래서 저도 그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을 지금 어저께 받았습니다. 자, 과학적 의학의 성립과 그 논리. 과학적 의학은 언제 성립됐느냐. 초기의 의학은 생명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너무 그 의료 체계가 자연치유 이전이니까 치료법조차도 모르니 그냥 전적으로 그 주술가에 의해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주술적 행위였어요. 의료 행위가.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이후로 이제 의학이 하나의 의료 행위로서 자연과학 또는 과학과 결합을 하게 되죠. 경험적 의학으로 이제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마술적 의학에서 경험적 의학으로 된 거죠. 그런 얘기들 여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17세기가 돼서 데카르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나누는 하나의 기계론적, 물리적 인간 이해가 나타나죠. 여기 여러분 책의 84페이지. 데카르트, 또 여기 하비의 혈액순환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신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의료과학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뒤로 보면 과학적 의학의 성립 86페이지. 과학적 의학의 성립은 19세기 때부터 비로소 이제 확립이 되는 거예요. 16, 17세기에는 그 과학적 의학을 위한 토대가 준비되었고, 데카르트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하비. 그래서 인간의 신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하나의 원리가 확립됐기 때문에 그건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 19세기가 됐을 때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 과학적 의학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 선구자가 여기 나오는 클로드 베르나르, 이거 알아두세요. 실험의학 서설.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의학이 진보하려면 실험 생리학, 결국은 과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과학의 초기죠. 의학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 실험 생리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적인 실험을 의학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는요, 병에 걸리면 그냥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의사는 이게 도대체 병명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아프구나 하면 이 아픈 사람을 어떻게 잘 좀 편안하게 할까, 이 생각을 하지 치료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이게 어디가 아픈지,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알아서 고치고, 의사는 그걸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마음의 위로를 주고 의사가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의사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소생할 수 있으면 소생하고,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실험의학, 실험생리학, 이 과학적인 분석이 의학에 도입되면서부터 19세기에 이게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의 의학의 발전을 한 번에 이루는 혁명적인 의료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보면 여기 파스텔, 코흐, 또 여기 책에는 빠져 있는데 여러분 플레밍 들어보셨어요? 플레밍.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균학자, 생리학자죠. 생물학자.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곰팡이를 연구하다가 이 곰팡이 속에 균이 있는데, 포도상규균이라고 하는 그 균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얼씬도 못해요. 이상하다, 얘들이 상극이구나. 푸른 곰팡이 안에 이런 유해한 균들을 억제하는 뭔가가 있나 봐. 그래서 그 푸른 곰팡이를 쭉 계속 배양을 시켜서 푸른 곰팡이 안에서 뽑아내서 추출한 게 페니실린이에요. 이 페니실린 덕분에 의학이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페니실린을 통해서 이제 항생물질, 항생제, 균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내성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푸른 곰팡이 주변에 포도상규균이 침범하지 못하게 되듯이 내가 푸른 곰팡이를 몸에 가지고 있으면 다른 균이 가까이 못 온다는 그런 원리를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이 예방의학으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플레밍이고, 이게 다 이제 19세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파스텔을 보면 파스텔에 대해서 나오죠. 6번. 프랑스의 화학자, 미생물학자. 그의 과학적 업적은 과학사와 산업사에서 가장 다양하고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뭐 너무너무 다양해요. 요즘에 여러분 그 뭐 파스텔 우유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왜 파스텔 우유냐면 음식물이 왜 상하고 부패하는지를 밝혀낸 거예요. 파스텔은 도대체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왜 썩을까? 썩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음식 자체에 썩는 기능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썩는구나. 근데 썩는 이유가 그 안에 균이 번식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 균이 번식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살균을 해야 돼. 균을 죽이려면 온도를 가한다. 근데 온도를 너무 강하면 또 영양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적당히 할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온 살균법. 그래서 저기 특정 회사를 선전하는 건 아니고 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것을 이름에 붙였다는 것은 파스테르의 저온 살균법을 우유에 적용시켜서 우유의 맛과 영양은 보존시키면서 살균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미생물이 발효와 부패의 원인이다. 이걸 밝힌 거예요. 발효와 부패가 미생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부패는 유해한 균이고 발효는 유익한 균이다. 이것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광견병, 단저병, 콜레라 같은 백신을 개발한 대표적인 사람이 파스텔. 그 다음에 코흐라고 하는 사람도 19세기, 20세기에 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균학을 눈부시게 발전시켰는데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이 코흐 이전 단계에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병이 이렇게 전염되는 것에 대해서 전염의 원인을 몰랐어요. 아니, 한 사람이 병에 걸렸으면 그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옆 사람이 또 병에 걸려요. 근데 그 옆 사람이 왜 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도 패스트가 한번 쫙 발현되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구가 늘지 않은 이유가 전쟁과 전염병 둘이에요. 근데 전쟁으로 죽는 것보다요, 전염병으로 죽는 숫자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염병의 원인을 밝힌 것이 코흐예요. 결핵, 콜레라, 전염병균을 발견했어요.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 플레밍도 현미경을 통해서 그 현미경의 발전이 이게 과학에서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대로 의학에 와서 텔레스코프, 망원경이 천체 물리학에 영향을 주었듯이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은 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계의 결정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과학적 의학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베르나르도 여기 87페이지 꼭대기 보면 베르나르는 의학을 자연과학처럼 다루려 했다. 이제 의학은 인간을 향한 의료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과학의 학문 분야로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의학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의학의 논리 87페이지. 그런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연과학적 관점이나 방법을 어떻게 의학에 이용할 것인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과 규칙이 생겨요. 보편타당한 원리를 기초로 하죠. 이것을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결정론. 좀 어려운 얘기인데 determinationalism 여기 8번 여기 각주 나오죠. 이게 철학적인 원리인데 자연과학 안에도 결정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철학에서 도덕적 선택을 비롯한 모든 사건은 앞에서 존재하는 원인에 전적으로 결정된다, 의존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방의학과 진단의학과 치료의학의 발전을 선도한 하나의
혁신적인 원리예요. 과거에는 그냥 의학이 독립된 분야였는데 의학에 자연과학이 들어가면서 자연과학 안에서 움직이는 철학적인 결정론의 원리가 그 안에서 작용하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